다음 중 데이터 해석의 오류. 네, 이 데이터 해석의 오류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데이터 해석의 오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표본 평양서부터 과소적합, 과대적합 요까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표본의 편향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선택된 표본, 그 표본을 잘못 뽑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해야 되는데 이 표본 선택된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표본 편향입니다. 측정 오류는 당연히 이제 수집하거나 이제 관찰한 분석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실제 값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의 측정 오류고요. 거짓 인과관계는 우연히 발생한 거를 마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게 거짓 인과관계입니다. 자, 일반화 오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일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서 이걸 마치 전체화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고요. 이상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 중에 잘못된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데이터를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같이 분석하는 경우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확증 편향이죠. 자신이 분석을 해놓고 자신의 믿음만으로 그냥 데이터를 그냥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고요. 심슨의 역설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세부 집단별로 추세나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사라지고 반대 경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표본적으로는 어떤 특정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반영되지 않는 게 심슨의 역설이고요. 과대적합은 데이터를 이제 너무 많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제 모델이 생성되는 게 과대적합. 과소적합은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에는 너무 적은 아주 적은 모델을 학습하는 모델이 생성되는 이게 과소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본 편향 데이터 분석을 위해 선택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맞죠? 측정 오류 계측되거나 관찰 수집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석이 어려운 경우. 네, 요거는 측정 오류가 아닐 수 있죠. 네, 다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거짓 인과관계 원의 결과를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 맞죠? 확증 편향 분석과 자신의 믿음과 사고에 부합되는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경우 맞죠? 자, 측정 오류가 이거 답이죠. 측정 오류라는 것은 실제 내가 수집하고 분석을 위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실제 값과 괴리가 있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경우죠. 실제 값과는 완전 동떨어진 값들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측정 오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모집단과 표본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됩니다. 표본 분석만을 통해서도 이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모집단이란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거철에 이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 중에도 표본을 뽑죠. 뭐 이번 조사는 뭐 유권자 중 뭐 1000명을 대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요. 전체 유권자 수는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게 바로 표본이죠. 1000명은 표본, 전체 유권자는 모집단. 그러니까 이 1000명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본이란 전체 집단에서 분석이 실제 수행될 대표 집단을 말합니다. 대부분 분야에서는 당연히 대분석 시에 전부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표본 조사를 많이 수행하겠죠. 네, 표본이 잘못되면 당연히 그 결과 잘못 수행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앞서 우리가 봤었죠. 표본 편향, 그죠? 자, 모집단이란 분석이 수행된 분석 결과가 가장 적합한 집단을 의미한다. 자, 표본이란 전체 집단에서 분석이 실제 수행될 대표 집단 맞죠? 대부분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시 표본 조사 맞죠? 잘못된 표본을 선정하여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자, 정답은 1번이죠. 모집단은 분석이 수행 때 분석의 결과가 가장 정확한 집단이 아니죠. 전체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집단. 다음 중 특정한 시간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발견하는 분석으로 적절한 것. 특정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자, 요 멘트 나오면 바로 우리는 이제 연관 분석 생각합니다. 아까 유사도는 뭐다? 군집 분석이었고,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특정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면 연관 분석입니다. 연관 규칙 분석은 데이터 속에서 연관된 규칙을 발견하는 분석 기법인데요. 특정 사건이 사건 A와 사건 B, 특정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이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연관 분석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중 데이터의 개념과 흐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데이터의 개념과 흐름 계속했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했었죠. 네, 데이터, 정보, 지식, 통찰. 예,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앞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인지하시면 되고요. 네, 이 그림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데이터는 모든 사실이다.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상호간의 관계를 찾는 것,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보. 이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최종적으로 통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데이터란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거나 측정하거나 수집한 사실이나 값을 의미. 맞죠? 정보란 데이터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은 상태. 이거 조금 이상하죠? 네. 네, 지식이란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분류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결합해 고유의 지식으로 내재화한 것. 맞죠? 통찰, 마지막 통찰이란 지식의 축적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의적 산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빅데이터의 영향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빅데이터의 영향력, 기업에서는 혁신, 그리고 경쟁력 제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들이 간혹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개념 정도로 인식하셔서 쭉 훑어보고 인지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기업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시장 변동을 예측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죠.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가능하고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공공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환경 탐색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상, 인구 이동, 각종 통계, 법제 데이터 등을 수집해서 사회 변화를 예측, 각종 재해 관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사회 관계망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이런 법제도, 시스템 정비, 미래 성장 전략,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기업 활동의 투명성. 맞죠? 기상, 인구 이동, 각종 통계, 법제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회 변화 예측, 과거 제도와 전략을 충분히 활용한 동일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요거 조금 이상하죠?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여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중 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형 데이터 이번 학습 내용에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축된다. 하나의 속성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엑셀이 대표적이고, 저장을 위해서 강경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다. 하나의 속성에 하나의 값을 갖고 있으나 값이 내부에 또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이중구조 데이터, 요건 반정형 데이터죠. 제이슨 파일 같은 것들. 하나의 속성에 다양한 값이 복합적으로 대표된다. 요건 비정형 데이터죠.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이 가장 불리하고 어렵다, 가장 유리하죠.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 속성과 값, 이렇게 보니까 이진의 개념이고, 데이터의 대부분 분석은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가장 유리하죠. 데이터를 저장을 위한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활용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범주형 데이터의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범주형 데이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범주라는 것은 특정한 기준, 그러니까 특정한 카테고리죠.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데이터들을 말하는데요. 크게 명목형 데이터와 순서형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류를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려면 척도가 필요한데요. 그걸 스케일, 척도라고 하고요. 명목, 서열 척도가 명목형 데이터에 속하고요. 등간, 비율 척도가 순서형 데이터에 속하게 됩니다. 자, 먼저 명목 척도, 그러니까 명목 척도라는 거, 범주형 데이터의 이제 구분을 위한 명목 척도라는 것은 명목상에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남자는 1, 여자는 2 같은 주민번호죠. 오로지 분류의 목적으로 띄고 있고요. 명목 변수는 연산에 불과하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다음은 이제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특성에 따라서 구분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이제 정하는 거죠. 학업 성적 A, B, C, D, F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명목 척도와 똑같이 연산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일정한 간격을 갖는 겁니다. 온도 같은 경우죠.
10도, 뭐 20도, 30도 이런 것들. 시간도 대표적인 등간 척도죠. 명목과 서열 척도의 특성을 모두 당연히 반영하고요. 등장할 때 서열 척도에 반영되지 못했던 크기도 당연히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크기가 있죠. 영상 20도는 영상 10도보다 상대적으로 크죠. 그리고 그 크기도 10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등간 척도.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에 0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비율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에 나타낼 수 없었던 이 0의 개념을 갖게 되고요. 상대적 비교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지가 충분히 가능하죠. 100점과 95점은 연산도 가능하고 상대적 비교도 가능하고 크기도 설명이 가능하죠. 얼마나 더 큰지 뭐 이런 것들. 성정이 0점이라는 건 그냥 점수가 아예 없다라는 거. 자, 핵심은 뭐냐?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명목과 서열 척도는 명목형 데이터, 등간과 비율 척도는 순서형 데이터라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보기. 명목 척도. 오로지 분류의 목적으로 뜨며 연산이 불가능하다. 네, 맞죠? 서열 척도. 순서는 포함하지 않고 특성에 따른 구분만을 기준으로 한다. 등간 척도. 상대적 비교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비율 척도 여의 값을 가진다. 자, 틀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서열 척도는 다시 한번 판단하면 특성에 따른 구분뿐 아니라 순서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순서를 포함하지 않는 건 틀린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확률의 정의. 확률입니다. 확률이 나왔습니다. 직관적이기보다는 경험 또는 실험 및 관측의 결과로 확률이 계산된다. 반복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주사위 던지기 혹은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게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은 크게 보면 상대적 확률과 절대적 확률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절대적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실험이나 관측을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이 절대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확률은 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확률을 이 상대적 확률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1이 나올 확률, 이거는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1이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상대적 확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설명이 의미하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연속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표를 정의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시라고 했고, 자, 이번 문제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연속 확률 분포가 됐던 이산 확률 분포가 됐던 한 가지 꼭지를 완벽하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만약에 이산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 뭐 베르누이, 이항, 기하, 음이항, 다항, 포화성 분포를 알고 있으면 이 외에 벗어난 거는 연속 분포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시험하고 관찰한 결과로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값만을 갖는 대표적인 이항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분포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규 분포라고 했죠.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베르누이 분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를 실험하고 관찰한 결과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값만을 갖는다라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중 모수에 대한 설명. 자, 모수는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되는 데이터죠. 몸무게, 키, 뭐 자동차의 속도 이런 거죠. 모수 데이터는 정규 분포 따르죠. 연속 확률 분포니까. 데이터가 서로 같은 환경,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죠. 몸무게, A라는 사람의 몸무게와 B라는 사람의 몸무게는 A라는 사람 자체 내에서 몸무게의 변화는 연속 확률 분포죠. 동일한 환경이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몸무게의 변화는 서로 다른 환경입니다. 이런 건 이산 분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에서 발생한 거, 나의 몸무게의 변화, 이건 같은 환경이잖아요. 이게 모수고요. 표본의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이다. 그렇죠? 표본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본의 수가 적으면 정규 분포를 따르기가 좀 힘들어요. 서열 또는 특정 기준값을 중심으로 한 부호의 무게를 두고 분석한다. 자, 요거는 비모수 기법에 포함됩니다. 자, 이 비모수 기법, 모수 기법, 모수와 비모수에 대한 설명은 제 교재에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모수와 비모수. 모수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데이터가 정규분포로 표현될 만큼 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같은 환경에 있는 경우입니다. 비모수는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라는 얘기죠. 표본수 적고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인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모수의 분석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값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비모수는 평균이 아닌 서열이나 특정한 부호를 사용해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 4번 서열 또는 특정 기준으로 한 부호의 무게를 두고 분석하는 것은 비모수 기법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트 2의 데이터 해석 및 활용에서 챕터 1 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죠. 데이터 구분,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거,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잔가지들의 내용들도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훑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